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나 사회처럼 정보량이 많은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서 공부할지를 제가 학생들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역사나 사회처럼 정보량이 많고 이해를 한 후에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죠. 그럼 그런 과목들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일단 학교 내신 시험은 최우선순위가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 진행하신 교과서, 프린트, 또 PPT 자료예요. 그런데 그것만 붙잡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또 잘 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학생들하고 공유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네, 우리 학교 중학교 역사 교과서 그 출판사를 확인을 하세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금성출판사다. 그럼 이제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평가 문제집을 사는 거예요. 뭐 미래엔이다. 그러면 미래엔에서 나온 평가 문제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그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을 하면 그 평가 문제집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과서를 다 통틀어서 이제 만든 문제집인데 이왕이면 그 학교 교과서 출판사의 평가 문제집을 고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평가 문제집을 준비를 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시험 범위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자, 그리고 이제 문제집에서 내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 범위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까지 몇 주가 남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우리 중학교 내신 시험이 6월 말, 빠른 데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보통 시험을 많이 보죠. 그럼 만약에 7월 초에 본다고 하면 5주 정도 남은 거고요. 6월 말에 본다고 하면 4주 정도가 남았어요. 그럼 만약에 4주가 남으면 내가 이 역사 공부를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내가 확보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이제 진도가 아직 안 나간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시험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4주 전에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단은 시험 범위가 확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도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를 넘기면서 시험 범위를 내가 4주에 어느 정도까지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를 가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집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일단 제일 먼저 문제집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1단원 세계의 선사문화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범위라서 내가 시험 범위를 공부를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요약된 부분을 먼저 읽고 나서 그래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문제를 풀 수 있겠어. 그럼 문제를 푸는데 생각보다 잘 안 풀려요. 어떡하지? 그랬다가 이제 채점을 하면 다 틀리고 아니면 뭐 맞는 건 맞고 그런데 이렇게 정보량이 많은 그 과목을 공부할 때는 요령이 조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먼저 풀기보다 일단 답지를 먼저 이렇게 옆에 펴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답지에는 해설도 같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하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개념 확인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여기에도 이 개념 확인에 답이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옆에다 놓고서 뭐가 답인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일단 텍스트로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먼저 읽기보다는 문제화된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감을 익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개념 확인도
답을 봤어요. 답을 보고 대표 문제도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다음 주장에 나타난 역사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답을 보는 거예요. 1번에 제시문은 영국학자 카가 한 말이네. 그래서 카는 역사의 사실, 과거의 사실과 현재 역사가 해석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그럼 카 하면 상호작용이 키포인트구나. 그래서 이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다. 그럼 1, 2, 3, 4는 사실로서의 역사인데 1, 2, 3, 4가 뭐지?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은 카가 한 게 아니구만. 자, 그럼 거기에 보니까 객관적 사실, 랑케, 사실 그 자체, 그 다음에 해석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럼 1, 2, 3, 4는 카가 한 게 아니고 5번이 카와 관련되어 있는구나 라고 문제와 답을 보면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게 문제화된 거라면 나름대로 중요하네. 물론 이 문제가 그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1번을 일단 보면서 1번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설을 보면서 일단 그 교과서에서 텍스트화된 것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기화되는지를 감을 익힐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 6번 문제가 있죠. 다음 유물이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제 6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순서대로 쭉 가면서 또 6번을 예를 들면 6번이 뭔지 모르겠어. 일단 6번 가봅시다. 자, 그럼 6번은 제시된 자료는 주먹도끼구나.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건 주먹도끼네. 그리고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구나. 구석기 시대는 사냥과 치즈부위로 식량을 구했는데 1번과 3번은 청동기 시대래요. 여기 해설에. 그럼 1번과 3번. 계급 발생과 문자 발명은 청동기 시대구나. 자, 그리고 2번과 5번은 신석기 시대래요. 자, 그럼 2번. 농경 시작과 토테미즘 등장은 신석기 시대구나. 그럼 얘는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데, 자, 구석기 시대면 4번이 답인데, 자, 사냥과 채집.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보기로 빼낼 정도의 키워드라면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 청동기 시대는 계급 발생과 문자 발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과 5번에 농경 시작과 토테미즘 등장은 신석기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먼저 문제와 해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과서를 그냥 읽을 때랑 이렇게 문제와 답지의 해설을 읽을 때랑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그냥 교과서를 읽을 때는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화된 걸 해설하고 같이 읽으면 이제 이게 문제화될 정도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확 그 체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해서 뒤에 있는 여기 선사시대의 생활까지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 우리가 주관식 서술형 있죠. 요거 학교에서 만약에 주관식 서술형이 나오면 풀지만 학교에서 객관식으로만 시험이 나온다면 이것도 역시 답지를 보면서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 또는 뭐 세계의 고대 문명 이거 역시 이거 요약된 거 일단 먼저 보지 말고 문제와 해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와 해설을 봤죠. 자, 이제 문제와 해설을 봤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화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수많은 내용 중에 문제화 됐다는 건 중요한 걸 뺀 거예요. 여러분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문제로 내겠어요? 일단 이런 거는 진짜 알아야 돼 하는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빼내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를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보는 거예요. 또는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를 읽으면 교과서는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죠. 그럼 예를 들면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는 역사란 무엇인가 이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텍스트가. 그런데 아까 우리 문제 푼 거 기억나죠? 그 기록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해석을 개입하지 말고 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과서를 먼저 읽게 되면 중요한 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를 먼저 해설하고 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과거에서 일어난 사실과 과거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럼 과거에 일어난 사실은 오직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한 기록. 아까 그 문제 1번에서는 랑케였죠. 자, 그런데 해석한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건 아까 카라는 역사가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교과서를 이제 문제를 먼저 보고 해설을 본 다음에 문제를 보는 거예요. 교과서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 읽을 때 어떻게 한다? 문제화된 부분, 이 부분이 문제로 나왔었지. 그렇다고 해서 문제화되지 않은 부분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화된 부분이 눈에 띄게 표시를 하고 힘을 줘서 그 부분을 더 읽고 나머지 부분도 한두 번 정도 읽으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교과서를 읽었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자, 교과서를 읽었어요. 이제 시험 범위까지 또 내가 나눈 그 시험 범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푼다고요? 아니요. 아직.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내가 텍스트로 읽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압축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문제집의 요약본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그 역사의 사실하고 이제 구석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아까 푼 문제인데,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랑케,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그 다음 아까 카는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아까 구석기 시대에서 구석기는 주먹도끼였죠. 주먹도끼인데 사냥 채집. 그리고 신석기는 키워드가 아까 농경하고 토테미즘이었죠. 그래서 아까 문제화 됐던 것 중에서 농경, 그 다음에 토테미즘이라는 게 문제화 되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요약된 걸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은 교과서로 텍스트를 읽고, 그 다음 그 텍스트가 어떤 식으로 요약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내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느냐? 이거 역시 무턱대고 풀지 말고 문제를 풀 때 옆에다가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이해해서 풀었어. 그러면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 중에서 헷갈려. 그러면 나머지는 알겠는데 보기 두 개 중에서 헷갈려. 그러면 그럴 때는 별 하나를 표시를 하고, 자, 그리고 아예 이 문제 자체를 내가 모르겠어. 이 부분은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어. 그러면 별 두 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합니다. 자, 채점을 하면 아까 우리가 답지하고 해설을 한번 읽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채점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별 표시를 안 했는데도 틀렸어. 그럼 그거는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별 표시도 안 돼 있고 맞았어. 그럼 그건 나중에 다시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아니면 가볍게 다시 보거나. 근데 별 두 개가 표시된 건데 틀렸어요. 그럼 그건 진짜 나중에 다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채점을 한 후에 별 하나인 거, 별 두 개인 거 위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요 과정을 반복하면 일단 그 정해진 분량만큼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문제를 더 풀어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틀린 거 위주로 추가 문제를 더 풀어보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학교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구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사실 기출문제는 그 선생님이 내신 거라 선생님이 포인트를 어디에 두시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역사,
처럼 정보량이 많은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봤어요. 자, 제일 먼저 시험 범위를 확인한다. 자, 그 다음 우리 학교 교과서 출판사와 같은 평가 문제집을 구입한다. 자, 그 다음 시험 범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시험 범위를 나눈다.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에 2번 공부하는데 4주 남았어요. 그럼 8번으로 나누는 거죠. 8번에서 한 10번 정도로. 자, 그리고 나서 문제집을 풀 때 문제를 먼저 풀지 말고 답과 답의 해설을 같이 본다. 자, 그리고 나서 교과서를 읽으면서 문제화된 부분을 표시한다. 자, 그 다음에는 문제집의 요약된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푼다. 그 다음에 별표 체크하면서 별표 표시되어 있는데 틀린 거는 다시 공부한다. 그리고 추가 문제를 더 구해서 풀어본다. 그 다음에 학교 기출 문제를 푼다. 그 다음에 왜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그 예상 문제도 이렇게 출력해서 이렇게 범위 입력하면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계획을 세우고 이 방법으로 실행하면 그래도 성과가 잘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도 그렇고요. 사회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 문제집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